보통 그렇게 한번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정이 밖으로 나오면 다시 그 램프 안으로 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향후 10년은 2% 평균이 아니라 최소 3%가 평균일 거고, 정부 주도의 부채 사이클은 결코 단기 금리가 올라왔다고 해서 버블이나 그런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장기 금리가 올라거든요. 다만 앞으로의 10년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을 사지 마라, 뭐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투자를 정말 다각화, 자산 배분을 통해서 투자를 정말로 다각화해야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다양한 투자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요즘에 채권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네네네. 친구들도 지금 저한테 막 채권 투자해도 젊은 친구들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지금 투자하기에 괜찮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채권이라고 하면 아마 요즘 뜬다라는 건 국채를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장기 국채, 특히 굉장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새로이 매수를 하고 있고, 원래 국채라고 하면 채권을 거래하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영역이 훨씬 더 짙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채 거래를 편하게 할 수 있게 증권사에서 시스템화 시키면서 이제 개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권유를 하고 있고, 실제 증권사가. 그래서 채권이라는 건 어쨌든 그 만기까지 기다리면 정해진 이자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굉장히 비슷하죠. 부동산은 사놓으면 어쨌든 그 계약자 월세든 이제 그 세입자하고 만기 때까지 정해진 걸 받기 때문에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인들이 매우 좋아할 만한 상품이죠. 정해진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다. 근데 이제 과거 10년에 비하면 장기국채 금리가 그래도 과거 10년은 뭐 10년물이라고 치면 미국으로 기준으로 뭐 한 연에 뭐 2% 안짝 아래거나 뭐 안짝으로 왔다가 그렇게 평균 받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뭐 4% 초반, 뭐 4% 이렇게 받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저희 채널에서 워낙 자세히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채권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장기 국채다. 뭐 2년 만기, 1년 만기 이런 거는 안전하죠. 그 사이에 뭐 어떤 인플레이션이 와봤자 얼마나 올 것이며, 만기가 짧으면은 안전자산의 개념으로 예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사도 좋지만, 저는 지금은 그래도 좋은 시점이라고, 단기물은 좋은 시점이라고 보지만 장기물은 사실상 애초에 안전자산이 아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개인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또 그거를 굉장히 쉽게 부추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하신다. 그렇다 보니 사실 요새는 부동산의 대체제로, 부동산이 조금 이제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대체제로 많은 분들이 채권, 특히 장기 채권을 많이 알아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분들은 또 물려 있기도 하고, 지금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연준이 목표로 한다는 2%의 인플레이션으로 회귀하는 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2%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목표하는 타겟이 평균으로 쳤을 때 10년 평균으로, 장기 채권이라 그러면 10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10년 평균으로 쳤을 때 2%가 아니라 앞으로는 3%가 평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1%의 차이가 얼마나 큰 거냐면, 평균이니까 평균 1%가 이제 3%가 평균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면 지금 장기 채권이 뭐 4%, 완전 4%, 뭐 3% 후반도 나오려고 하고 이러는데, 인플레이션이 10년 동안 3%가 나오는데 장기 채권에서 얻는 명목 수익이 평균으로 4%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실질 수익이 1%잖아요. 연에 1%. 그죠? 만약 인플레이션이 향후 10년 3%씩 평균으로 내봤더니, 지금 2024년이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매니저님이 예를 들면 샀어요. 장기 국채를. 그래서 10년 뒤에 돌아봤더니, 물가가 평균이 2034년 가니까 평균이 3%였던 거예요. 24년부터 2034년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연평균 3%였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정하면 지금 장기금리, 장기국채를 사면, 미국 장기국채 기준으로 10년물을 사면 4%, 딱 4%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3%라는 거는 실질 쿠폰에 대한 수익률은 1%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질 수익률이. 심지어 그 CPI라는 거는 굉장히 왜곡된 물가 수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지만 굳이 얘기를 안 하자면,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치자면, 지금은 사실은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많은 분들이 부동산과 채권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특히 또 채권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또 증권사들에서 유도를 많이 하고. 근데 향후 지난 과거 10년의 인플레이션이 평균 2%였다면 과연 향후 10년의 인플레이션도 평균 2%일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네. 지난 10년이 굉장히 노면 같겠지만 100년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인플레이션이 10년씩 했을 때 2% 정도로 낮았던 건 거의 지난 10년 말고는 없습니다. 보통은 뭐 30년, 40년, 뭐 10년 뭐 이렇게 끊어도 평균 인플레이션은 뭐 3, 4% 사이인 경우가 훨씬 많았고, 훨씬 더 아무튼 2%라는 게 평균 인플레이션이 10년간 2%, 연평균 2%라는 거는 팬데믹 이전의 10년으로 치자면 그거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저희는 이제 매크로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헤지펀드 이제 투자 자문사로서 봤을 때 그 과거 10년의 2%인 평균 인플레이션은 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상업용 건물이 그렇게 요새 미국이나 이런 데가 크게 박살났을까? 다음은 또 아파트도 영향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3%라고만 생각을 해도 국채금리는 몇 프로를 줘야지 충분히 매력적이겠냐라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수익률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 수익률이 매력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채금리가 4%면 매력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부동산도 월세로 해가지고 매매가 나눠봐요. 지금 요새 한국이 부동산이 좀 빠졌다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매력적인, 부동산은 심지어 원금보장자산, 채권처럼 원금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보다는 특히 또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월세를 곱하기 12 한 다음에 그거를 매매가로 나눴을 때 수익률이 충분히 국채보다는 더 높아야 돼요. 근데 과연 지금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과 일드, 그러니까 수익률을 주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채권 투자도 원래 하지 말아야 될 때 늘 개인들한테 뭔가 붐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이 이제 앞으로 전망이, 매크로 전망이 정말로 다시 지난 10년과 똑같은 사이클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지금 매력적인 금리죠. 장기 채권을 투자하기가. 근데 저는 단기 채권은 만기가 짧으니 해도 좋지만 원금을 받으려면 10년, 20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장기 채권은 아주 신중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간단히 정리를, 네. 제가 듣기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네네. 단기물은 좀 사도 된다. 하지만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네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만기가 길기 때문에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만기가 긴 상품 대표 주자 하면은 또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듀레이션 이제 만기가 굉장히 긴 게 이제 장기 채권, 네, 이제 미국 국채의 장기 채권이 있을 거고, 또 부동산, 네. 그리고 뭐 미국의 이제 좀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네네. 근데 한국으로 치면 부동산이 특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요즘에 공실률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네네. 제가 방을 좀 구해보려고 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랑 똑같이 뭐 65만 원, 75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 단기 임대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과거에 비해 좀 매물이 많아지고 오히려 조금 싸진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럼 혹시 부동산도 지금 투자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셨다는 얘기시죠? 네. 맞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게 지금 다 일단 먼저 박살이 났잖아요. 한국도 사실은 지금 계속 일단은 쉬쉬하고 있어서 그렇지, 기관들이, 한국의 부동산 투자하는 기관들이 한국 부동산이든 해외 부동산에 물려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기관들이. 예, 기관들이 이제 부동산 펀드나 이런 걸 운용하는 기관들이 아주 큰 단위로 많이 물려 있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는 조금 더 그래도 상황이 낫죠. 근데 다만 이제 결국엔 아파트는 왜냐면 그냥 단순히 수익률을 떠나서 조금 주거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먼저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미 사실 합리적인 투자 상품이 아니죠. 지금과 같이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는. 왜냐면 금리를 결정하는 건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장기화될 것 같으면 장기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 뭐 미국 10년 금리가 4%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하는 사람인데, 4%를 받는 금리를 주는데도 원금이 보장이잖아요. 미국 국채는.
원론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위험만 아니면 완전히 안전자산이죠. 명목으로는. 왜냐면 원금이 보장이 되니까. 물론 미국이 그 앞으로 트럼프 당선되고 엄청나게 돈을 또 써제끼고 찍어 제낄지는 모르지만 그런 인플레이션 위협만 아니면 어느 정도는 안전자산의 측면이 있죠. 원금이 보장되니까. 부동산은 원금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사실 뭐 아직 아파트 호가가 버티고 있는 거는 한국의 정부나 이제 중앙은행에서 아직 금리,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든 일단 문제를 미루고 있는데 호가가 버티는 거지 사실은. 그게 실제 정말 뭐 어떤 엄청나게 거래량이 몰려서 뭔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수익률 측면으로 아파트를 지금 아까 투자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월세가 싸져라고 하는, 정말로 월세가, 저는 뭐 그건 모르겠어요. 월세가 얼마나 싸지고 이런 건지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주식하고 똑같은 거, 미국 주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이든 어쨌든 주식 중에서도 굉장히 수익률이, 밸류에이션상 수익률이 너무 작은 기대 수익을 제공하는 주식이 있고, 그에 비해 생각보다 배당도 많이 주고 아주 꽤나 가치주인 주식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주식 중에 꽤나 가치주인 주식들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저렴한 편인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반대로 비싼 건 또 터무니없이 비싸요. 제가 앞으로 생각하는 매크로의 관점을 적용해보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을 그렇게 주식처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으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이제 좀 호가가 버티고 그래도 좀 비싼 부동산들은 아직도 저는 수익률 대비로는 정말 많이 비싸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월세를 연으로 해서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매매가로 나눠서 매매가 대비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 아무튼 수익률이 4% 정도 나올랑 말랑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아파트 호가 기준으로 해보면, 실거래가 말고. 그럼 지금 국채금리가 4%인데 아예 매력이 없죠. 그죠? 네. 최소한 부동산이나 주식은 국채금리 대비로는 최소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100bp에서 200bp는 더 줘야 됩니다. 연준에서도 계속 금리를 낮출 것이다 네네네. 라고 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 않나요? 네네네. 네. 그럼 그것도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내리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이제 아니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네. 오히려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거는 자산 가격이 이미 크게 웰스 이펙트가 다 없어질 정도로 크게 무너진 상태에서 내린 거면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사이클에서는 무슨 어떤 그런 트리거가 되려고 하면 계속 재무부나 연준이 개입해서 피벗을 계속 말로라도 피벗을 해서 막았고, BTFP라고 또 그 은행들 구제해주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졌을 때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장기 국채를 셀프 매입해주면서, 셀프 매입해주는 그런 비슷한 유사 양적 완화, 매입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유사 양적 완화의 로직을 재무부와 연준이 이렇게 공조를 하면서 자산 가격을 계속 안 무너뜨려 왔어요. 네. 지금 오히려 미국 나스닥은 맞아요. 최근에 좀 조정됐다고 하지만 이미 22년의 정고점을 넘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은 한번 정말로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진짜 어떤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정말 화폐적 현상으로 생긴 진짜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럼 보통 그렇게 한번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요정이 램프로 밖으로 나오면 다시 그 램프 안으로 정말로 넣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매크로 기반으로 운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엄청나게 근접하게 이제 모니터링을 늘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하이어 폴 롱거로 갈 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10년은 2% 평균이 아니라 최소 3%가 평균일 거고, 그 과정이 그냥 3%로 이렇게 평균일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다시 뭐 이런 웨이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향후 10년의 인플레이션의 평균은 3에서 4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기본 수위 자체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럼 다시 올릴 거다, 이거는 둘째로 치고, 연준은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어요. 이번에 낮추고 앞으로도 낮춘다고 쳐봐요. 그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른다고 쳐봐요. 시차를 두고. 그러면 이걸 앞에 기준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지금 뭐라 그랬죠? 제가 커브가 역전이 돼 있다 그랬죠. 기준금리는 이렇고 원래 시간을 오래 빌려주니까 당연히 오래 빌려주는 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줘야 되니까 원래 장기금리가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단기금리보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겁내하는 게 아니라 연준을 겁내해서, 연준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앞으로 다시 뭐 2008년 같은 전형적인 유동성이 없어지고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무서워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질 거야. 아직 시장의 유동성은 엄청 앞에서는 이렇게 올렸지만 뒤에서 자꾸 딴짓하고 이제 계속 사실은 유동성을 재무부가 풀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지금 채권 이렇게 프라이싱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게 조금 내리게 되면 이 뒤에 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계속 시차를 두고 이럴 거다. 진짜 금융 환경이 긴축이 되려면 특히 정부 주도로 2008년 이후부터는 정부 주도의 부채 사이클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아주 과거 뭐 저희 외환위기 때나 IMF 때나 뭐 2008년이나 이럴 때는 민간 주도의 부채 사이클이었죠. 민간이 막 레버리지 일으키고 은행 가서 대출 받고 해서 막 그게 아니고 2008년을 막기 위해서 2008년 이후부터 리먼이 터지고 난 뒤부터는 정부가 주도해서 부채를 일으켜서 그 부채를 민간의 웰스 이펙트를 키워주는데 일조를 했다고요. 완전한 포퓰리즘이죠. 정부 주도의 부채 사이클은 결코 단기 금리가 올라왔다고 해서 해결이 거품이 버블이나 그런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장기 금리가 올라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앞에를 내리면 단기 금리야 당연히 기준 금리에 완전히 100% 연동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만기가 짧으니까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단기도 금방 내려오죠. 근데 반대로 장기 금리는 시장 금리란 말이에요. 시장 금리. 들어보셨죠? 시장 연준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저 같은 참여자나 뭐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이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참여자들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다고요. 이제 곧 다시 인플레이션의 향기를 맡게 될 텐데 그때는 정말 이게 조금 내려온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뒤에 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상황이 발생하면 이래서 이거를 이제 장기물 주도의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 커브가 정상화되는 과정. 그 상황이 발생할 때 정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동산, 장기 채권, 이런 채권형 뭔가 매달 꼬박꼬박 받으니까 엄청난 무슨 안전자산으로 착각하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저희 특히 부모 세대들이나 저희의 이제 윗세대들은 지난 40년간 경제 활동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지난 40년은 어쨌든 팬데믹 이전의 40년은 계속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있던 시기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 그런 상황에서는 자산 가격을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길 수가 있죠. 거기에 연준이 양적 완화까지 가능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양적 완화는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다만 앞으로의 10년은 최소 10년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을 사지 마라, 뭐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투자를 정말 다각화, 자산 배분을 통해서 투자를 정말로 다각화해야지 과거처럼 한국은 거의 모든 자산이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현금은 하나도 없고 특히 어르신 세대들이 더 그래요. 페이퍼상으로는 다 엄청 부자예요. 페이퍼 평가상으로는. 근데 그 어르신 세대들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금 받으시고 다 그러시는 분,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인데 인플레이션이 가장 취약한 거는 그렇게 고정된 연금 생활자들. 당연하죠. 내가 받는 연금은 고정이 돼 있잖아요. 똑같아요. 채권하고 쿠폰이고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그 가치를 그냥 녹인단 말이에요. 차라리 직장인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조정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상회해서 오르지까지 못할지라도 회사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그게 이제 임금 생활자들은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연금 받으시는 은퇴하신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모든 자산이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보는 사이클이 맞다면 앞으로 앞둔 10년은 지난 10년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이 어떤 거를 시사하는가 내 은퇴와 뭐 앞으로 자산 설계와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0년 동안의 흐름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원인,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포퓰리즘이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는 저는 민주주의를 너무 좋아해요. 네. 공산당에서는 평생 살기 싫을 거예요. 다만 이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단적인 한계는 임기라는 게 정치 메커니즘이 있는데 네. 정치인들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4년, 5년 대통령이 끝이잖아요. 네. 그죠? 끽해서 2번 해봤자 뭐 8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집권 정당이나 이런 쪽들은 절대 어떤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안 해요. 예를 들면 해야 될 일을 하겠다라는 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국가 부채가 GDP 대비 뭐 120%, 130% 이래요.
그럼 당연히 그만 쓰겠습니다. 뭐 건전하게 재정을 나라가 돈을 덜 쓰겠습니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찍어내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면 표가 떨어지는데 복지 정책 계속 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느 대통령이 어느 집권 정당이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정부 지출은 지금 계속 역사적으로 신고점을 경신하는데 절대 그 전의 정부에 비해서 돈을 덜 쓰겠다고 하는 곳은 없어요. 무조건 새 정부가 되면 무조건 더 늘어납니다. 그럼 언젠가는 그게 터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터지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 터지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방식으로 터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나라가 말씀해 예 주셨던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거 누적이 됐는데 심지어 팬데믹 때 또 팬데믹 때 더 큰 양적 완화와 재정 정책까지 결합을 했잖아요 이번엔. 네. 정부가 직접 돈을 다 뿌려줬잖아요 심지어. 그러면서 어떤 근본적인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제가 보는 매크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10년과 같은 디스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사이클이 아니고 완전히 인플레이션 사이클로 전환됐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사이클이 한번 전환되면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다 인플레이션 22년 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한번 사이클이 전환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기저 압력은 굉장히 오래 남아있다라는 얘기고, 정치인들은 어쨌든 간에 뭐 돈을 더 쓰고 뭐 이제 지출을 복지를 더 해줘서 이제 표를 더 얻고,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미국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가 기축통화인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해대니 그러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그게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터졌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조금 네. 이런 체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좀 꺾이고 변형이 될지는 예상을 할 수가 그거는 아니요. 그거는 뭐 역사를 보면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인플레이션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인플레이션을 덮고 뭐 하다 보면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당연히 정권도 무너지고 완전히 이제 그때는 뭐 새로운 통화를 또 도입하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는 안 갈 거다라고 보는 게 기본 시나리오고, 이제 인플레이션을 그거 말고 이제 그 전의 단계라고 하면 이제 보통 22년과 같이 약간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상태가 나타나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막 월에 기본적으로 50% 이상씩 나타나는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알듯이 뭐 연에 그래도 뭐 막 7, 8%, 9% 막 이런 식의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흐름이 나타나면 정권이 인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정당이 또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을 공격하듯이 사실은 이번 인플레이션의 책임은 바이든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만 그 전이 트럼프였잖아요. 트럼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봤을 때 2008년부터 오바마 어쨌든 아주 예전부터 계속 있던 누적이 된 문제예요. 정말 거대한 틀이 예, 거대한 틀이 움직인다라는 거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5년 단위로는 좀 봐야지 좀 시장이 그렇죠. 예, 이거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유일한 단점인 게 이제 그렇게 짧다 보니까 눈앞에 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무조건 이양시켜요. 문제는 문제로 막고. 예.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가 엄청 공격하잖아요, 바이든을. 네. 근데 트럼프는 하면 똑같이 할 거예요. 더 크게 할 거예요. 그런다니까. 이게 100%예요. 이거는 뭐 예측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수순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본질적인 원인은 다 정치 자기들 탓이면서 행정 관료들이나 이제 그들의 탓이면서 결국엔 또 다른 뭐 기업들이 뭐 욕심이 많아서 뭐 가격을 올려서 그렇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원인은 또 다른 데로 붙이죠.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게 된 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는 거지, 절대 기업들이 올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데,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그런 식으로 탓을 하죠. 그러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거대하고 느린 추세인데 장기가 진 자산들이 아니라면은 그럼 저도 이제 돈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을지 큰 틀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한 거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긴 자산은 피해라. 그럼 반대로 만기가 짧은 자산은 사라. 네. 일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장기물은 사지 마라. 다만 1년 미만이나 뭐 저는 2년짜리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사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채로 치자면. 그럼 국채 말고 사실 진짜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하는데, 만기가 짧은 듀레이션이 짧은 자산은 대표적인 게 원자재예요. 반도체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원자재가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굉장히 많은 원자재가 들어가요. 사람들이 지금 난리치는 AI 그게 실현되려면 사실 엄청난 많은 양의 원자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원자재가 왜 짧은 만기냐? 원자재는 어떤 상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풋으로 넣고 프로덕트로 나오는 그런 변환 과정이 길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품이야 반도체야 듀레이션이 길지만 나오기까지 원자재는 그냥 사서 그 원재료로 넣고 하면 끝이잖아요.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러다 보니 듀레이션이 짧고 보통 장기보다는 단기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원자재가 정말 실질 기준으로 지금까지 풀린 유동성이나 이런 기준으로 얼마나 저렴한지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난 100년 중에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지금 원자재가 큰 사이클의 변화를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만큼 굉장히 저렴하다. 그럼 뭐 관련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자재가 좋을 때 보통 좋은 나라들이 어디냐라고 하면 보통 신흥국이에요. 왜냐면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국이나 인도 같이 신흥국이 제조업들을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그러면 원자재가 어쨌든 좀 그런 게 그 사이클이 보통 그렇게 움직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굉장히 다각화를 해야지 그런 매크로의 변화를 만약에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최악의 결과는 어떨 수 있냐면, 8년에 어떤 분 똑같은 직장에서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연봉을 받고 일을 하시던 분이 지금 와서, 어떤 분은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샀어요. 어떤 분은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안 샀어요. 어떤 분은 현금으로만 모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현금으로 돈 모으고 그거를 막 자기가 마음대로 썼던 사람들은 막 놀렸겠죠. 야, 너 그 아파트를 뭐하러 그렇게 사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냐. 저런 성냥갑 같은 거를. 현금이 최고지. 그리고 쓸 때 써야지. 근데 그분들이 2008년에 집 한 채를 산 분과 안 산 분의 격차가 지금 어떻죠? 엄청나죠. 네. 만약 원자재가 아파트처럼 향후 10년이 갈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반대가 아니라 관점을 좀 관점을 가정을 해보자고요. 부동산은 향후 그냥 10년 동안 이렇게 평균으로 치면 일직선으로 간다고 그냥 가정하고, 대신 앞으로는 현금의 가치가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당장 캐시의 가치를 높여요. 왜냐면 미래의 돈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그걸 현재로 할인한 현금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돈의 값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원자재 같이 듀레이션이 짧은 것들을 사놓으면 다른 롱 듀레이션은 이렇게 가든 이렇게 내려가든 오히려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 이거는 반대로 아까 2008년으로 치면은 부동산을 산 사람처럼 원자재나 관련으로 투자를 전문적으로 잘 한다면 2008년 저점, 2009년 저점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처럼, 아니면 그때 당시 성장주를 산 사람처럼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치주도 마찬가지예요. 9년부터는 2009년 저점에는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를 샀어야 훨씬 지금 엄청난 부를 이뤘겠죠. 그때는 가치주는 지난 10년 넘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걸 매크로를 모르면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반대로 성장주가 가치주, 저는 그렇죠. 지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가치주가 향후 뭐 최소 몇 년간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부동산도 최소한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재 짓는 원자재값, 인건비 다 올랐잖아요. 그게 그리고 향후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오르는 폭은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와중에 가격이 이미 충분히 빠져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은 이미 약간 원자재 같이 내재 같이 인플레이션 해칭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건 괜찮을 수 있다고. 예를 들면 그 양극화가 제가 보는 미국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게 있는데, 부동산에도, 한국 부동산도 아마 그런 양극화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추세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하고 준비를 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랑 가치주 같은 거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듀레이션이 긴 종목들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 딴에는 쉽게 말한다고 얘기해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점들 잘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야 저도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기초적인 개념들도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뒤에 물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거 정말 잘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조금 더 딥한 얘기를 하든지 좀 더 가볍게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든지 또 새롭게 컨텐츠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